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321페이지 3 성명 모형의 경우죠. 전 강의 때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사 과정에서 또는 공판 과정에서 자기가 뭐죠? 갑돌이라고 이름을 제기하는 바람에 요 갑돌이 이름으로 뭐죠?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걸 우리가 뭐죠? 성명 모형의 경우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실질적 표시서를 취하고 있으니까 표시가 갑돌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홍길동이니까 공판의 효과는 홍길동에게 미치는 거고 갑돌이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남의 이름을 사칭한 놈, 이런 우리가 모용자라고 해요. 참 말도 더럽게 어렵죠. 그 다음에 사칭당한 사람, 이 사람 우리가 뭐죠? 피모용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의미입니다. 홍길동이 갑돌이를 사칭해서 재판을 받으면 갑돌이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홍길동한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면 그 벌금을 내야 될 사람은 갑돌이가 아니라 뭐죠? 홍길동인 거죠.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 그때는 뭐죠? 갑돌이 아니라 홍길동이 뭐예요? 깜빵을 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이게 뭐죠? 의와 2번 피고인의 되는 자를 말한 거죠. 3번 이러한 모용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 나와요. 1번 공판 심리 중에 뭐죠? 판명된 경우. 다시 말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놈이 지금 갑돌이를 사칭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1번 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을 했다면, 이놈이 뭐죠? 갑돌이라고 하면서 뭐죠? 공판정에 출석했다면 그때는 결국 뭐예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을 뭐예요? 변경해서 정정하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핵심 판례 보시면 검사가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않은 때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소 제기 방법이 제254조 규정 위반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을 변경하면 판사는 이 홍길동에다가 뭐죠? 판결해 주면 되는데 검사가 바로잡지를 않아요. 그러면 갑돌이한테 판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 피보용자. 요 갑돌이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만약에 피모용자가 한 번도 재판 전체에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사람한테 뭔가 판결해 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얘를 뭐 하면 돼요?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판에 참석하거나 소송 행위를 했다면 요 갑돌이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죠?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한번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누가 재판정에 나와 있냐면 모용자가 홍길동의 재판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을 뭐 하면 돼요? 변경해야 되겠죠. 만약에 변경하지 않는다면 요 갑돌에 대한 공소 제기에 대해서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피모용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 끝내면 되는 거죠, 원칙. 근데 만약에 피모용자가 재판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요 피모용자에 대해서도 뭘 해줘야 돼요? 공소 기각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는 반대로 요 모용자인 홍길동이 재판에 참석한 게 아니라 피모용자인 갑돌이가 재판에 출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이놈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홍길 갑돌이라는 이름을 제기하는 바람에 출석 통지서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갑돌이한테 간 거죠. 그럼 갑돌이는 보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매달 며칠 자신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고 참석하라고 통지서 보니까 이 양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판정에 뭐죠? 출석을 한 거죠. 자,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데 A번 모용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는 송달이 안 됐죠? 통지가 안 됐죠? 따라서 얘 때는 어떻게 해요? 얘 때는 본래의 약식 명령 정본과 함께 뭐죠? 경정 결정을 모용자에게 뭐죠? 다시 송달해야 됩니다. 이게 다수리 판례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갑돌이가 왔는데 판사가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검사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아닌데요? 라고 인정까지 해. 그럼 결국은 요 안나옴한테 다시 뭐라고요? 출석하라고 그 명령 정본과 함께 바뀐 것을 수정해가지고 뭘 내게 되겠어요? 송달을 해줘야 되겠죠. 끝이고요. 박스 밑에 이 B번 해가지고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출석했지만 재판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공소 기각 판결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말이 복잡한데 얘가 갑돌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누구한테 송달됐어요? 갑돌이에게. 그래서 갑돌이가 출석했으면 출석 안 한, 송달 안 받은 진짜 범죄자인 홍길동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송달하고 다시 불러들이고 이 사람은 뭐죠? 재판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시작했으니까 법원은 뭐 하는 거죠?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판결 확정 후 판명된 경우이죠. 재판이 다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 사람 이름으로 뭐예요? 판결이 확정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죠? 맨 밑에 보시면 정가 말소설이 타당하다 이게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으로 뭐죠? 예, 보세요. 이놈이 얘를 사칭하는 바람에 뭐죠? 1년이 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요 홍길동한테 뭐죠? 1년이 뭐죠? 징역형이 집행까지 된 거죠. 그러면 이 갑돌이는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뭐죠? 범죄자로 처벌받고 뭐까지요? 형까지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의 뭘요? 전과를 어떻게 해요? 말소해 줘야 된다는 전과 말소설이 뭐죠? 타당한다는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해 이 사람한테는 뭐죠?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전과가 말소되더라도 전산으로 이게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하더라도 뭐죠? 불신검문 받고 막 이상하게 눈으로 쳐다보고 뭐 이런 거 신용 불량자에다가 막 이런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과 등을 뭐죠? 말소하는 방법으로 처벌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출석 여부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갑이 범죄자고요. 갑의 이름으로 기소가 됐어요. 공소가 제기된 거죠. 근데 을이 갑을 사칭해 가지고 재판에 뭐죠? 출석을 했어요. 이게 뭐가 된 거죠? 위장 출석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한테 야, 내 대신 네가 가서 재판 받아. 그러는 바람에 을이 알았어. 내가 가서 받지 해가지고 을이 가가지고 제가 갑입니다.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 이게 뭐죠? 위장 출석이고요. 1번 그러면 누가 재판에 피고냐? 출석한 을이 아니라 누가요? 범죄를 저지른 갑이 뭐죠? 형사 뭐죠? 피고가 된다. 그죠? 그리고 2번 심리 단계 가지고 1번 인정신문 단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름이 뭡니까? 그죠? 뭐 이런 거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런 인정신문 단계에서 이놈이 갑이 아니라 뭐죠? 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어떡합니까? 이를 퇴정시키고 내보내고 갑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사실심리 단계 가지고 인정신문 단계를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냐 그에 대한 사실심이 뭐죠? 벌어지고 있는데
그죠? 벌어지고 있는데 얘가 뭐죠? 갑이 아니라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예언되는 절차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을에 대해서는 뭐예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공소 기각 판결 내에서 배제하고요. 다시 누굴 잡아야 되겠어요? 갑을 잡아야 되겠죠. 3번 판결 선고 후에 확 단계 해가지고 만약에 을이 출석이 돼가지고 을에 대해서 뭐죠? 갑의 범죄가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상소위하여 형식적인 피고인 명의의 판결을 뭐죠? 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 법원에 가서 1심이 2심 법원 가서 을이 아니라 갑임을 뭐하게 돼요? 시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4번 선고가 이루어지고 뭐까지요? 확정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깜빵을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을이 깜빵 가는 게 아니라 누가요? 갑이 깜빵을 가는 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다만 문제는 이때 만약에 을이 깜빵까지 갔으면 을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뭐죠? 대립이 있고 아직 뭐죠? 판결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뭐 복잡할 뿐이죠. 범죄는 갑이 저질렀는데 을이 갑을 사칭해서 법정에서 출석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인정신문 단계에서 밝혀졌다면 을은 쫓아내고 갑을 재소환하면 되고요. 만약에 사실 심리 단계에서 밝혀졌다면 그때는 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 날이고 갑을 어떻게 다시 사실심을 시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3번 판결이 선고된 후에 만약에 이것이 밝혀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상소 단계에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4번 만약에 판결까지 확정된 후에 밝혀졌다면 그 판결 확정효가 누구에게는요?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데 만약에 을이 징역형이 선고됐고 을이 깜빵까지 갔다 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립되었다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제3항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해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일단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여기서는 뭐죠? 검사 피고는 뭐죠? 대등한 입장이죠. 이에 반해서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로서 지위해가지고 세 가지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하나씩 어떻게 볼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됩니다. 1번 수동적 당사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하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오기 때문에 범죄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은 검사의 입증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뭐죠? 수동적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되고요. 따라서 공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거고 피고는 뭐만 하면 돼요? 방어만 하면 된다는 의미인 거죠. 2번 피고인의 방어권 해가지고 어떤 것이 인정되고 있느냐? 1번 방어권 준비를 위한 권리에서 쭉 나와 있죠. 그죠? 뭐 우리가 다 한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공소가 제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방어를 어떻게 해요? 할 준비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들을 말하죠. 뭐 공소장의 기재 내용은 뭐 특정해야 된다. 심판 대상도 확정한다. 그다음에 뭐 공판기 이런 건 다 마찬가지고. 외울 건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2번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인정이 됩니다. 또 최후 진술권 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공판 절차의 마지막에 자기 의견을 최후로 뭐 할 수 있어요?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증거조사와 방어권 해가지고 피고인도 재판의 당사자로서 증거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이의도 신청할 수 있고요. 증인도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피고인 스스로가. 그 다음 4번 방어의 실효성을 위한 권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피고에게 뭐 신문권이니 뭐 이의 신청권이니 증거 신청권 이런 거 인정하면
이것이 보호되느냐? 그건 뭐 형식적인 것이 실제로 피고 스스로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실효성,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죠? 변호인 등을 통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들을 뭐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꼭 읽어보시고 여기 나온 얘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참여권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법원 구속에 관여할 권리.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기피할 수 있고 뭐 기피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관할 위반이 있다면 그 관할 위반에 대해서 뭐죠? 신청권도 인정이 되고요. 2번 공판정에 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가 참석하지 않은 걸석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고요. 3번 또 피고는 증거 조사에 뭐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강제 처분 절차 참여권 해가지고 증거 수집과 관련되어 있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경우에 피고가 스스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소송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는 권리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뭐냐면 해당 부분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제도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숙지하시게 된다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번 증거 방법으로서의 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는 이제 소송의 주체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객체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서 1번 피고인의 진술은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피고의 신체 자체가 검증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하시고 이것은 주된주의가 아니라 뭐죠? 보조적주의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해가지고 1번 인적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해가지고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스스로 의사에 따라서 한 진술은 증거로서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되고요. 2번 물적 증거 방법으로서 지휘해가지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나 신체는 뭐죠?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인데 이런 얘기죠. 아무리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죠? 절차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 반발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수인, 참아줄 의무를 지게 되고요. 따라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객체 대상이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틀에 대해서 개념만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이런 얘기죠. 피고인은 또는 피의자는 무죄임을 추정을 받는데 이게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뭔 말이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과거의 재판은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사또나 또 국문이라고 해서 왕도 나오죠. 그죠? 왕이나 이렇게 딱 높은 데 앉아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죄인은 어떻습니까? 막 피가 범벅되고 막 헝클어지고 막 조릿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범죄자가 뭐라 그래요? 사또 억울합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시각에 뭐 갑순이하고 물레방앗간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또 국가가 그 사람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그 지금 묶이는 사람이 스스로가 범죄가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한테 네가 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해놓고 그 사람 또 뭐하고 있어요? 묶어놓고 있고 뭐하고 있습니까? 때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죠. 매우 쳐라. 그죠? 발칙한 거, 주리를 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땡.
입증할 필요 없이 뭐죠? 그 사람은 뭐죠? 범죄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재판 절차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 범죄자는 무죄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범죄자 스스로 무죄임을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범죄자가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검사가 그 사람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임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송의 당사자적 지위에서 피고는 뭐죠? 수동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검사가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만 뭐 하는 거죠? 방어만 하면 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의 나와 있고 근거 나와 있고 적용 범위에서 인적 범위가 나오는데 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뭐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2번 시간적 범위 해가지고 1번 유죄 판결에 확정해가지고 유죄 판결 확정 시까지 무죄 추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무죄임을 추정받는데 그 판결이 뭐 될까지요? 확정될 때까지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뭐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아직 그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무죄 추정을 받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에서 재심 청구 사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판결 확정 시까지 뭐죠? 무죄로 추정받아요. 근데 만약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나중에 다툴 수가 있어요. 뭐 명백한 증거 등이 있다면 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재심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죄라는 사실이 판결이 뭐죠?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무죄 추정이 아니라 뭐죠? 유죄인 거죠. 그럼 만약에 재심에 대한 청구가 있다면 그때는 뭐죠? 다시 무죄로 추정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수설은 학설은 이거는 뭐예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재심에 대한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유죄임은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다수의 입장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무죄 추정 원칙에 관한 뭐예요? 제도적 표현이 나와 있죠. 1번 인식 구속의 제한 1번 불구속 수사 재판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고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뭐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도 뭐예요? 무죄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고통을 뭐예요? 가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뭐예요? 무죄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 어떤 행정사안에 제재가 가해지면 안 되고요. 3번 구속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해가지고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의심되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상 확정 판결자이기 전에 구속 적부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석방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이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죄임이 입증이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범죄자는 무죄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검사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죄도 입증이 안 됐고요. 유죄도 입증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것 같긴 한데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잘 모르겠으면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이고요. 의 맨 밑에 보시면 해가지고 뭐예요? 의심스러우면 뭐래요?
무죄로 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린 경우가 가끔 나오면 그러면 이제 댓글 보면은 법원이 썩었네 나쁜 새끼들 이러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의 이제 뭐 헬조선 막 이런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그 법원이 그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언론에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뭐예요? 굉장히 나쁜 놈이구나. 근데 법원에서 뭐예요? 무죄로 판결 내리니까 이 법원 나쁜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죄 판결 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입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한 사실이 뭐가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지만 이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으니까. 재질이 아무리 나쁘고 또 천일공란 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고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죠. 넘겨보시면 따라서 또 계속 나옵니다. 2번 검사의 거증 책임. 따라서 검사가 그 사람에게 유죄임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 불이익 초과 금지가 됩니다. 1번 예단 금지의 원칙. 미리 예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검사나 국가기관은 이놈이 범죄자라고 이미 뭐죠? 예단하거나 불이익 처벌해서는 안 되고요. 2번 피의자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강요를 거부할 수 있고 강요가 어떻게 해요? 금지가 되고요. 3번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또 목욕적인 신문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판례들이 나오는데 타이틀만 보면 돼요. 첫 번째 판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지위 해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에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이분이 학교 교사인데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죄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유죄일 수도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은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무죄로 추정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만 되면 이 사람의 직위를 뭐예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확정 판결이 나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죠? 가능한 거지만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법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뭐예요? 위헌이다는 판례인 거죠.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 해제 처분하더란 국가공무원법 당연히 뭐죠? 위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법무장관이 변호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에요. 자, 이건 헌법에 위헌되느냐, 위배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형사사건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라는 직을 박탈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판례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인 거예요? 위헌인 거죠. 다만 이것은 변호사라는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대해서 기소 기간 내에 대해서 뭐만 하고 있습니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 범죄자가 도주했을 때 그냥 어떻게 해요? 국고에 기소시키는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관세법이 위반했다고 의심될 뿐이지 뭐된 것은 아니에요?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몰수한다면 뭐에 반하는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뭐예요? 위헌이라는 판례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또 미결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법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형 우려를 잊게 하는 행위,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재판의 진행 중이에요. 지금
구속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뉴스에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재수복, 한복, 그죠?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게 하필이면 왜 재수복을 한복을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죠? 한복에 대한 부정적인 물이죠. 거기다가 어떻게 오랏줄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확정 판결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을 받고 있고 확정 판결까지는 뭐예요?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기본권 침해로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동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위헌 여부가 나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국 뭐죠? 위헌이라는 취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것도 뭐예요? 무죄 추징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점 구원일수 산입을 규정한 제5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 등에 위하여 신체자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건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죠? 구속 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징역형. 근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 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었다면 요 1년 징역형에서 이거를 먼저 빼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뭐 한 거죠? 깜빵에 갇혔던 것은 뭐죠? 6개월도 포함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일정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안 빼고 요 결정된 것 순수하게 집행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위헌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산입해야 된다, 깎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뭐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 때문에 요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뭐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산입되는 부분 나와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가장 큰 틀은 확정 판결 전에 구금일수는 어떻게 합니까? 뭐죠? 징역형들을 집행할 때 그 기간에 뭐죠? 산입해야 되고 산입하지 않는다면 위헌이기 때문에 형사법에 개정됐다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맨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이죠. 이것이 공무원의 공무단위권과 무죄추징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데 이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 주제 좀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결론 무죄추징 원칙이 어떻게 해요? 반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자칙 볼게요. 그죠? 자칙에 제가 변호사 형사사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업무 정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여기 그 결국 판례의 내용은 뭐냐면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것도 무죄 추징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니까요. 아까 제가 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한다라고 좀 수정해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추징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어요. 자, 이거는 자르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자르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앞에서는 필요적으로 직위 해제 자르는데, 그죠? 반드시, 그죠?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뭐죠? 무죄 추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잘라야 되는 것은 뭐예요? 무죄 추징 원칙에 반하는 거고요. 자를 수도 있고 어떻게 안 자를 수 있는 건 뭐죠?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아까 부단체장의 대행 문제도 좀 복잡하자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를 두 가지를 기억해서 문제는 못 푸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무죄 추징 원칙에 반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나오는 판례들을 한번 읽어보기 하시되 찌른 건 우측에 보시면 미결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의 우려를 있게 하는 행위. 자, 아까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죠. 미결 수용자가 재판정에 나올 때 뭐요? 재수복을 입는 거는 뭐죠? 위헌이었죠, 그죠?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 재판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재수복을 입는 것은 뭐죠?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진한 거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교도소에 수용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뭐가 됐어요? 수감이 됐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도록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석방될 수도 있고 어떻게 아닐 수 있는 거니까 무죄 추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반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말하면 적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판례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다음으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